안녕하세요, 여러분. 올해 고등학생이 된 귀여운 쌍둥이 딸들과 세상 누구보다 멋있고 든든한 남편과 함께 살고 있는 40대 후반의 여자입니다. 오늘 아침 딸들을 등교시키고 남편의 출근을 도우면서 격세지감을 느꼈습니다. 한땐 평생 아이도 남편도 없이 과부로 살게 될 거라며 지옥 속에 산 적이 있었는데 언제 이렇게 시간이 흘러 딸들과 남편의 뒷바라지를 하며 살게 되었는지 감회가 새롭더군요. 그런 감정이 들면서 내 이야기를 많은 사람들에게 들려드려도 재미있겠다 싶어 사연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불행하게도 저는 걸음마를 떼기도 전에 부모님 두 분을 잃었습니다. 부모님 두 분을 잃은 저는 저와 비슷한 환경에 처한 아이들처럼 할머니 손에서 자라게 되었는데 할머니마저도 제가 초등학교에 입학하기도 전에 세상을 떠나 저는 결국 친척들 집을 전전하며 자라게 되었습니다. 여보, 미안하지만 진경이 3년 정도 돌본 거면 우리도 최선을 다한 거 아니에요? 우리 지연이 이제 고3이고 성미 고1인데 내 새끼 돌보기도 힘든 이 시기에 내가 어린 진경이를 어떻게 더 신경 쓰고 돌보겠어요. 이제 진경이 맞는 건 그만하고 다른 집으로 보내면 안 될까요? 그렇지 않아도 누나 통해서 진경이 보낼 친척집 알아보고 있어. 누나 말로는 이모가 진경이 받을 수 있을 것 같기도 하다고 해서 이모 집으로 보낼까 생각 중이야. 차라리 그게 낫겠네요. 형님네도 지금 애새 키우느라 정신없어서 거긴 보내긴 힘들 거고 이모님은 손주가 없다면서요. 그런 집에 진경이가 가면 사랑받고 자랄 수 있을 것 같으니 진경이 그쪽으로 보내는 걸로 하죠. 당신 이모 좀 잘 설득시켜봐요. 할머니가 돌아가시고 난 후 저는 외삼촌 집, 이모 할머니 집, 작은아버지 집, 그리고 이모네 집으로 갔다가 마지막으로는 고모네 집에서 살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이 집 저 집을 전전하던 저는 고등학교를 졸업하자마자 친척들의 손에서 벗어나게 되었습니다. 진경아, 이거 200만 원이야. 얼마 안 되는 돈이지만 고모가 너한테 줄 수 있는 선에서 최대로 챙겨 넣은 거니까 이거 받아. 고모, 이걸 저한테 왜 주시는 거예요? 고모, 그렇지 않아도 요즘 고모부 빚 때문에 힘들어 하셨는데 이걸로 고모부 빚 갚는데 보태 쓰셔야죠. 저는 이런 돈 필요 없어요. 진경아, 미안하지만 이제 그만 우리 집에서 나가줘야겠다. 너 이제 고등학교도 졸업했고 성인이잖니. 성인이면 너 하고 싶은 거 마음껏 할 수 있고 나 같은 보호자 없어도 살아갈 수 있잖아. 그러니까 이제 그만 너도 네 살 길 찾아 나서. 이 돈 가지고 이 집에서 나가라는 말이에요? 부모, 조금만 더 시간을 주시면 안 될까요? 여기서 지내면서 돈 좀 모으다 나갈 수 있게 몇 달만 시간을 더 주세요. 월세 보증금 정도만 모으면 그때 바로 나갈게요. 미안하다 진경아. 나도 그러고 싶지만 우리도 이제 곧 이 집을 팔아야 될 것 같아서 그래. 집 팔게 되면 방 2칸짜리 집으로 옮겨야 될 것 같은데 그렇게 되면 네가 지낼 곳이 없을 것 같아. 그렇다고 너를 거실에서 재울 순 없잖니. 고등학교를 졸업하기 무섭게 저를 돌봐주시던 고모는 저에게 200만 원이라는 돈을 쥐어주시더니 저를 집에서 내쫓으셨습니다. 저는 고모가 집을 팔 정도로 형편이 어려운 게 아니라는 걸 잘 알았지만 몇 년간 저를 잘 돌봐주신 고모에게 때를 쓰면서까지 매달릴 순 없어 순순히 고모의 집에서 나오게 되었습니다. 아저씨, 혹시 100만 원 정도로 구할 수 있는 집이 있을까요? 제가 가진 돈이 이게 전부에다가 지금 제가 갈 수 있는 곳이 아무것도 없어서요. 100만 원? 요즘은 100만 원 가지고 좋은 집 절대 못 구하는 거 아가씨도 알고 저장한 거 맞지? 그 돈으로 갈 수 있는 곳이 있긴 있는데 화장실도 집 밖에 있고 오르막길 꼭대기에 있어서 살기 힘들 수도 있는데 괜찮겠어? 네, 어디든 좋으니까 이 돈으로 지낼 수 있는 곳이 있다면 거기라도 내어주세요. 부탁드릴게요. 고모 집에서 나온 저는 고모가 제게 쥐어준 200만 원 중 100만 원이라는 돈을 집을 구하는 데 썼고 100만 원을 비상금으로 고이 모셔놨습니다. 그리고 저는 바로 일자리를 찾아 헤맸는데 일자리를 찾으면서 깨달은 것이 몸이 고되고 힘든 일일수록
인건비가 높다는 것이었습니다. 사장님, 가게 앞에 직원 구한다는 종이가 붙여져 있던데 아직도 직원 구하시는 거 맞나요? 제가 지금 일자리를 찾고 있는데 괜찮다면 저 여기서 일해도 될까요? 우리 고등학생은 안 쓰는데 어쩌지? 고깃집 일이 생각보다 많이 힘들어 학생. 불판도 날라야 되고 저녁 장사 땐 눈코 뜰 새 없이 바빠서 몸이 많이 힘들 거야. 저 학생 아니에요. 지난주에 고등학교 졸업했고 올해로 딱 20살 됐어요. 힘든 거 알고 찾아왔고 무슨 일이든 할 수 있으니까 저 일 좀 시켜주시면 안 될까요? 일을 구하다 제가 찾아간 곳은 제가 정착한 동네에서 가장 커 보이는 삼겹살 고깃집이었습니다. 마침 홀 서빙 직원을 구하고 있다는 공고글에 찾아 들어갔는데 그곳의 사장님이었던 저희 시모는 저를 못 믿어온 눈치로 바라보셨습니다. 이제 막 20살이 됐다고? 돈이 많이 급해서 그래? 어린애 쓰려니까 내 마음이 영 찝찝하고 불편한데 정말로 이 일이 힘든 거 알고 찾아온 거 맞아? 네, 사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불판 나르고 정신없이 바쁘다는 것도 잘 알고 왔어요. 그러니까 걱정 말고 일 시켜주세요. 저 열심히 잘할 자신 있습니다. 이렇게까지 일하고 싶다는 사람 쫓아낼 수도 없고 정하고 싶으면 오늘부터 일해보든가 해. 대신 오늘 해보고 영 아니다 싶으면 못하겠다고 꼭 말하고. 알겠어? 그렇게 저는 고모집에서 쫓겨난 지 이틀 만에 제가 머무를 수 있는 집과 돈을 벌 수 있는 일터를 모두 구하게 되었습니다. 저의 집도 일터도 그리 좋은 환경은 아니었지만 그때 당시에 저는 어린 저 혼자 스스로 제가 살아갈 앞길을 찾아가고 있다는 사실이 그저 뿌듯했고 행복했습니다. 사장님, 진경이 이제 힘들어서 하루 이틀이면 그만둘 줄 알았는데 그래도 꽤 버티네요. 어린애가 참 기특하기도 하고 대단하기도 하고 그러네요. 그러게 말이야. 나도 길어봐야 일주일 정도 버티고 말겠지 했는데 벌써 진경이 들어온 지도 3달이나 지났네. 무슨 사연이 있길래 애가 저렇게 죽어라 열심히 일을 하는 걸까 싶어서 나는 쟤만 보면 안쓰럽기도 해. 사장님이 언제 한번 진경이한테 무슨 사정이 있는 거냐고 물어보세요. 저도 말은 안 했지만 진경이 보고 안쓰럽다는 생각을 하긴 했었거든요. 다른 이야기는 다 해도 가족에 관한 이야기는 일절 안 하는 거 보니까 가족도 없는 것 같아 보이던데요? 제가 시모 가게에서 일을 한 지 3달 정도가 되었을 때 그제야 시모는 저에게 마음을 열어주셨고 시모가 먼저 저에게 다가와 저에 대해 물어보셨습니다. 진경아, 너 지금 혼자 살고 있니? 아니면 가족들이랑 같이 살고 있니? 내 느낌상으로는 너 혼자 살고 있는 것 같은데 사장님 생각이 맞니? 네, 저 여기 달동네 오르막 가장 끝집에서 혼자 살고 있어요. 근데 갑자기 그건 왜요? 네 형편이 어려워 보이는 것 같아서 물어보는 거야. 아직 많이 어린데 왜 가족들이랑 같이 안 살고 혼자 살고 있어? 무슨 사정이 있어서 그런 거니? 사장님이었던 시모를 비롯해 같이 일하는 사람들에게 제가 먼저 제 이야기를 한 적이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그때까지 살아온 제 삶은 그리 좋은 삶이 아니었으니까요. 그러나 먼저 제가 살아온 삶에 대해 물어봐주는 사장님께 저는 단 하나의 숨김 없이 솔직하게 모든 것을 털어놓았고 사장님은 그런 저를 안쓰러워하는 티를 내시기보다는 저를 위로해주시며 이렇게 말씀해주셨습니다. 진경아, 절대 쉽지 않겠지만 혼자서도 잘 살 수 있는 세상이니 너무 걱정하지 마. 세상이 그렇게 각박하지만은 않다고 너에게 꼭 말해주고 싶구나. 비록 우리가 알게 된 지는 아직 얼마 되지 않았지만 내가 너한테 든든한 어른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할 테니 무슨 일 생기면 언제든지 나한테 말해. 사장님, 말씀만으로도 정말 감사합니다. 그리고 덕분에 마음이 많이 든든해졌어요. 저 정말 열심히 일해서 사장님께 받은 마음 꼭 보답할게요. 이미 충분히 열심히 하고 있으니까 더 열심히 하지 않아도 돼. 뭐든 적당히 해야지 너처럼 열심히만 하면 금방 지친다고. 가끔은 잔꾀도 부리면서 쉬엄쉬엄 일해. 알겠니? 그때부터 저는
시모에게 많은 도움을 받으며 생활을 할 수 있었습니다. 시모는 저에게 매달 용돈을 쥐어주셨고 또 매주 집에서 직접 만들어 온 반찬까지도 쥐어주셨습니다. 그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생활이 필요한 생필품도 다른 직원들 몰래 저희 집으로 배달을 해주시곤 하셨죠. 진경아, 너는 다른 친구들처럼 공부해볼 생각 없어? 고등학교 다닐 때 공부는 좀 했니? 장학금 받고 학교 가고 싶어서 공부 열심히 하긴 했는데 부모 반대로 지원조차 못 해봐서 살짝 한이 맺히긴 했지만 지금은 미련 없어요. 어차피 못 갈 곳 미련 가지면 저만 힘들 것 같아서요. 요즘 야간 대학이니 뭐니 잘 돼 있는 것 같던데 야간 대학이라도 가볼 생각 없어? 일은 점심 장사 때만 나와서 하고 저녁엔 학교 다니면 딱일 것 같은데 그건 어떠니? 그걸 생각 안 해본 건 아닌데 제 형편의 대학은 사치인 것 같아서 포기하고 있었거든요. 한번 고민은 해볼게요, 사장님. 생각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도 다른 친구들처럼 대학에 진학을 해 공부도 하고 평범한 삶을 살아보고 싶기는 했지만 평범한 삶은 저에게 절대 불가능한 일이라 생각했던 저는 시모의 제안에도 말만 알겠다고 한 뒤 대학에 대한 생각을 접어두었습니다. 그런데 시모가 포기하지 않고 계속해서 저를 대학에 보내려고 하셨습니다. 어릴 때부터 이렇게 몸쓰는 일 하면 얼마 못 가서 몸 다 상해. 대학 졸업하고 나서 너도 이런 일이 아니라 사무실에서 하는 일을 해야지. 언제까지 막노동 같은 이런 일을 할 거야? 저는 이런 일도 좋은데요? 여기서 일한 덕분에 좋은 사장님도 만났잖아요. 그리고 처음에만 힘들었지 지금은 익숙해져서 괜찮아요. 너를 내 딸이라 생각하면 여기에 오래 두고 싶지 않아서 하는 말이야. 네 부모님들도 살아계셨다면 분명 나처럼 야간 대학이라도 가서 공부하고 다른 곳에서 일하라고 했을 거야. 그러니까 엄마가 하는 말이라고 생각하고 야간 대학 준비해봐. 엄마의 마음으로 저에게 조언을 해준 것이라는 시모의 말에 마음이 움직인 저는 바로 야간 대학 입학을 했습니다. 처음엔 저에게 사치라고 느껴졌던 대학 생활이었지만 막상 다니고 보니 그렇지만도 않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진경아, 큰 돈은 아닌데 이걸로 대학 등록금 에포트 써라. 다른 직원들한테는 내가 이런 거 줬다고 절대 말하지 말고. 내 말 무슨 말인지 알아들었니? 사장님, 저 등록금으로 쓰려고 모아둔 돈 있어서 안 주셔도 돼요. 지난번에 입학할 때도 사장님이 도와주셨잖아요. 이렇게 또 받으면 저 정말 염치 없는 사람 되는 것 같아서 저 절대 못 받아요. 그럼 용돈으로라도 써. 일하는 시간 줄어들어서 월급도 줄어들었잖아. 이걸로 네 또래들처럼 예쁜 옷도 사입고 먹고 싶었던 것도 마음껏 사먹고 해. 그때 시모가 저를 어떻게 생각하셨는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시모가 저의 사회적 부모나 다름없다고 생각하며 의지를 했습니다. 그리고 제 인생의 첫 은인인 시모와 알게 된 지 3년 정도가 흘렀을 때 저는 처음으로 시모의 큰아들이었던 저의 남편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진경아, 인사해. 여긴 우리 큰아들 세훈이야. 내가 전에 말했었지? 큰아들 미국에 유학 가 있다고. 이번에 유학생을 마치고 한국으로 완전히 들어왔어. 아마 여기서 종종 마주칠 거야. 남편은 시모의 큰아들로 미국에서 고등학교, 대학교를 보내고 거의 10년 만에 한국으로 들어왔을 때 저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고등학교 졸업 후 시모 가게에서 3년 동안 일하며 지낸 저는 전과 달리 외향적이고 자신감 넘치는 성격으로 바뀌게 되었고 그 성격 덕분에 남편을 보자마자 반갑게 인사를 나눌 수 있었습니다. 사장님한테 말씀 많이 들었어요. 공부 엄청 잘하는 모범생이라고 사장님이 자랑을 많이 하셨거든요. 미국에서 살다 오셨으면 영어도 잘하시겠네요. 제가 지금 영어가 많이 부족한데 가능하다면 저한테 영어 좀 알려주시면 안 될까요? 아 참, 진경이 너 안 그래도 요즘 영어학원 다닐까 생각 중이라고 했지? 괜한 돈 들이지 말고 우리 세훈이한테 영어 과외 받아봐. 세훈아, 너 우리 진경이한테 일주일에 한두 번 정도 영어 알려줄 수 있지?
남편도 시모만큼이나 성격이 쿨하기도 했고 또 남에게 베푸는 성격이어서 그랬던 건지 저의 부탁을 흔쾌히 들어주었고 저는 돈 한 푼 들이지 않고 미국 유학생이었던 남편에게 공짜로 영어 과외를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요즘 취업 준비하느라 바쁘시다고 들었는데 괜히 제가 시간을 뺏은 건 아닌가 모르겠어요. 정말 죄송해요, 오빠. 그때 괜히 제가 영어 과외 이야기를 꺼내서 이렇게 됐네요. 괜찮아요. 이거라도 안 했으면 저 집에만 붙어 있었을 거예요. 그나마 이거라도 하니까 일주일에 한두 번 밖에 나올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누구 가르치는 일을 한 번도 안 해봐서 해보면 재미있겠다 싶어서 흔쾌히 가해해드리겠다고 한 거고요. 그렇게 남편과 저는 많으면 일주일에 3번 정도 만나 영어 과외를 했고 남편이 취업을 하면서부터 일주일에 한 번 정도로 만남의 횟수를 줄였습니다. 저는 남편이 취업을 하고부터는 남편에게 방해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생각에 과외를 멈출 생각으로 남편에게 말했습니다. 오빠, 그동안 영어 가르쳐주셔서 정말 감사했어요. 이건 제가 오빠한테 드리는 취업 선물이자 그동안 영어 가르쳐주셔서 감사하다는 의미로 준비한 선물이에요. 이제 나한테 영어 안 배울 생각이야? 왜 마지막처럼 이야기를 해? 나는 너 계속 가르쳐줄 생각이었는데? 오빠 이제 취업하고 많이 바빠 보여서 제가 방해가 되면 안 될 것 같아서요. 저 이미 충분히 오빠한테 많이 배웠고 앞으로는 영어학원 다니면서 배우면 되니까 저 신경 쓰지 마세요. 나는 이 핑계라도 있어야지 너를 볼 수 있을 것 같아서 바쁜 와중에도 너한테 과외해준 건데 네가 먼저 안 하겠다고 하면 나는 앞으로 무슨 핑계로 널 만나야 되냐? 뜬금없는 남편의 고백에 어안이 벙벙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남편의 말뜻을 제대로 해석하고 이해를 하고 있는 것인지 의심스러웠죠. 오빠, 지금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저는 그 말이 오빠가 저를 좋아한다는 말로 해석되는데 그게 맞나요? 맞아. 쑥스럽지만 이제는 솔직하게 이야기해야 될 것 같아. 나는 너를 본 순간 첫눈에 반했고 그래서 없는 시간 쪼개서 너한테 과외까지 해준 거였어. 근데 이제 못 본다고 생각하니까 아쉬워서 내 마음을 솔직하게 말해야겠다 싶어. 저를 보고 첫눈에 반했다는 남편의 말에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도 되나 싶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실 저도 남편이 멋진 남자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지만 제가 은인이라고 생각하는 시모의 아들이었기에 절대 사심은 품지 않으려고 노력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남편이 저를 좋아한다고 하니 마음이 많이 흔들렸습니다. 이렇게 솔직하게 내 마음 말하게 됐으니 하는 말인데 괜찮다면 나랑 만나주지 않겠니? 나도 내가 부족한 점이 많은 사람이라는 건 잘 알지만 우리 둘이 연인이 된다면 내가 최선을 다해서 너한테 잘할게. 오빠, 정말 죄송하지만 사장님을 생각하면 저 오빠랑은 만날 수 없을 것 같아요. 사장님이 저한테 어떻게까지 해주셨는데요. 근데 제가 오빠를 만난다고 하면 사장님 분명 저한테 배신감을 느끼실 거예요. 엄마가 배신감이 들 게 뭐가 있어? 우리 엄마도 너 좋게 생각하고 있는데 우리들 만난다고 하면 더 좋아하지 않으실까? 그건 별개의 문제죠. 아무리 저를 좋아해 주신다고 해도 귀하게 키운 내 아들을 만난다고 하면 말이 다르게 되는 거예요. 오빠도 알다시피 저는 부모 형제도 없는 고아인데 이런 제가 미국 유학까지 다녀온 오빠를 만난다고 하면 사장님이 무슨 생각을 하시겠어요? 분명 저한테 배신감을 느끼실 거예요. 시모를 생각해서라도 저는 남편과 절대로 연인이 되면 안 된다고 생각을 했지만 사람 마음이 제 마음대로 되지 않는다고 저는 결국 저를 설득시키는 남편의 말에 넘어가게 되었습니다. 오빠, 그럼 우리 연애하는 거 사장님한테는 비밀로 하는 건 어때요? 지금 바로 말하는 건 섣부른 행동인 것 같고 오래 만나다가 더 진지한 사이가 되면 그때 이야기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진경이 네가 불편하다면 그렇게 하자. 나도 지금 말하는 것보다는 적어도 1, 2년은 만난 뒤에 엄마한테 말하는 게 맞는 것 같아. 시모 몰래 남편과 연애를 시작한 저는 시모에게 죄책감이 들어
시모에게 식당 일을 그만두겠다고 말을 했습니다. 진경아, 무슨 일 있어? 왜 갑자기 일을 그만두겠다고 하는 거야? 대학 공부 때문에 바빠서 그러는 거면 내가 어떻게든 시간 조절해주도록 할게. 절대 그런 게 아니라 대학 동기 언니 중 한 명이 자기 회사 소개해주겠다고 해서 거기로 들어가게 될 것 같아서 그만두는 거예요. 그동안 정말 감사했습니다, 사장님. 종종 사장님 뵈러 찾아올게요. 그래? 그래서 그만두는 거면 잘된 일이니 내가 너를 잡아선 안 되겠지. 정말 잘됐다, 진경아. 그리고 종종 찾아오지 말고 자주 와. 일주일에 한 번씩 와서 반찬도 가져가고 해. 알겠어? 시모의 식당을 그만둘 때까지도 시모는 저에게 3년치 퇴직금과 용돈, 그리고 시모가 직접 만든 반찬을 쥐어주었습니다. 이렇게까지 저를 딸처럼 생각하는 시모 몰래 시모의 귀한 아들을 몰래 만나도 되나 싶은 생각을 하고 있을 때 저와 남편은 그리 오래가지 못하고 시모에게 저희가 몰래 연애를 하고 있다는 사실을 들키고 말았습니다. 진경아, 안에 있니? 나 고깃집 사장님이야. 너 먹을 반찬이랑 이것저것 챙겨왔으니까 이 문 좀 열어줘봐. 내가 지금 손이 없어서 문을 못 열겠네. 아이고, 여긴 오르막길이 왜 이렇게 심해? 어느 주말 남편과 저희 집에서 쉬고 있을 때 시모가 반찬과 생필품을 바리바리 싸들고 저희 집으로 찾아온 적이 있었습니다. 저희 집 대문 밖에서 시모의 목소리가 들리자 저는 집에 없는 척을 하려고 했습니다. 오빠, 우리 그냥 없는 척해요. 우리 이대로 들켰다간 사장님한테 혼날 거예요. 그리고 저 사장님한테 실명시켜드리고 싶지 않아요. 그래도 엄마가 힘들게 여기까지 왔는데 어떻게 모른 척해. 이왕 이렇게 된 거 우리 솔직하게 우리 관계에 대해서 말씀드리자. 결국 남편의 고집대로 저희는 함께 시모를 맞이했고 시모는 저희 집에 있는 자신의 아들을 보고 깜짝 놀라셨는지 들고 있던 반찬통과 장바구니를 바닥으로 떨어뜨리셨습니다. 여기 진경이 집 아니야? 근데 세훈이 네가 왜 여기 있어? 너희들 과외하는 것도 끝났다고 하지 않았어? 엄마, 미리 말 못해서 정말 죄송한데요. 저희 둘 진지하게 만나고 있는 중이에요. 만난 지 5달 정도 됐어요. 진지하게 만나고 있다는 게 무슨 말이야? 너희 둘이 연애라도 하고 있다 이 말이니? 네. 제가 먼저 진경이한테 고백했고 진경이는 엄마 때문에 만날 수 없다는 거 제가 조르고 졸라서 만나게 된 거예요. 엄마한테 비밀로 하자고 했던 것도 저였고요. 이렇게 알게 해드려서 정말 죄송합니다. 남편과 제가 시모 몰래 만나고 있다는 말에 시모는 크게 배신감을 느낀 표정으로 저를 바라보셨습니다. 진경아, 나 너한테 정말 크게 실망했다. 어떻게 나한테 말도 없이 나를 속이고 내 아들을 만날 수 있는 거니? 나 언제까지 나한테 속일 수 있다고 생각했어? 너 설마 이것 때문에 우리 식당 일도 그만둔 거였니? 사장님, 미리 말씀 못 드려서 정말 죄송합니다. 저 같은 애가 오빠를 만난다고 하면 사장님이 싫어하시고 저한테 실망을 하실까봐 말씀을 못 드렸어요. 나중에 제가 사장님께 떳떳해질 수 있도록 멋진 사람이 되면 말씀드리려고 했어요. 정말이에요. 너 같은 애라니. 진경이, 너 지금 무슨 소리 하는 거야? 나는 네가 나를 속였다는 것에 실망을 했지 네가 내 아들을 만난 것에 대해 실망한 건 아니란 말이야. 시모는 제가 시모의 아들을 만난 것에 실망한 것이 아니라 자신을 속인 것에 대해 실망했다고 말씀을 해주시며 눈물을 흘리는 저를 위로해 주셨습니다. 진경아, 네가 뭐 어때서 그런 생각을 했던 거야? 너처럼 착하고 순수하고 책임감 있는 사람이 세상에 또 어디 있다고 그래? 저같이 부모도 형제도 없는 고아인 제가 사장님이 비싼 돈 들여 귀하게 키운 아들을 만난다고 생각하니까 저 스스로도 죄책감이 느껴지고 사장님한테 죄송했어요. 사장님이 저 같은 애 만나라고 그렇게 키우신 게 아닐 텐데 정말 죄송해요. 그렇게 말하지 말래도 나는 그런 이유로 너희들 반대할 생각도 없고
그렇게 생각하지도 않아. 나는 집안이나 학벌로 사람을 따지고 드는 그런 어른이 아니니까 걱정하지 않아도 돼, 진경아. 시모가 저를 위로해주고 남편과의 연애를 허락해준다고 해도 시모와 더 멀어지면 멀어졌지 가까워지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시모와 저는 그 후 진짜 가족처럼 더 가까운 사이가 되었습니다. 세훈아, 너 월급 받아서 어디 쓸 데도 없는데 진경이 대학 등록금 네가 좀 내주면 안 되겠어? 진경이 월세 내고 생활비 하느라 대학 등록금 모으기도 빠듯할 텐데 남자친구인 네가 진경이 좀 도와줘라. 저 모아둔 돈 있어서 괜찮아요. 오빠도 힘들게 번 돈인데 어떻게 그걸 제 등록금에 쓰겠어요. 그리고 그동안 사장님한테 받은 게 많아서 오빠한테까지 받을 수 없어요. 이제는 제가 사장님이랑 오빠한테 갚을 차례예요. 이번이 마지막 학기인데 그 정도는 남자친구가 내줄 수도 있는 거 아니야? 사양하지 말고 세훈이가 내준다고 하면 앵큼 받아. 그리고 세훈이 이런 걸로 쪼잔하게 굴 애는 아니니까 너무 걱정하지 말고. 시모 덕분에 저는 대학 마지막 등록금을 남편에게서 도움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대학 졸업 후 취업 준비에 돌입을 했는데 취업 준비를 하면서 엘리트인 남편의 도움을 받아 저는 제가 감히 꿈도 꾸지 못했던 규모의 회사에 취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사장님, 별건 아니지만 감사의 의미로 사와봤어요. 저 정말 사장님 아니었으면 대학 졸업 무사히 하지 못했을 거고 이렇게 좋은 회사에 들어가지도 못했을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 저를 딸처럼 대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앞으로는 제가 더 잘할 테니 지켜봐 주세요. 내가 한 게 뭐가 있다고 이런 걸 다 준비해. 나는 진경이 네가 잘 돼서 그것만으로도 너무 감사하고 좋은걸? 그리고 나도 진경이 너 주려고 선물 사는데 네 마음에 들지 모르겠다. 시모는 저의 첫 취업 선물로 100만 원이 훌쩍 넘는 명품 가방을 선물해 주셨습니다. 시모에게서 명품 가방을 받아든 저는 결국 참지 못하고 눈물을 쏟아내고 말았습니다. 그게 뭐라고 그걸 받아들고 울고 그래. 다음에 내가 더 좋은 걸로 또 사줄 테니까 울지 마. 아휴, 너는 다 좋은데 눈물이 많아서 문제야. 항상 이런 식으로 사람 곤란하게 만든다니까. 사장님한테 너무 감사해서요. 피 섞인 가족들한테도 사랑을 못 받고 자란 저인데 피 한 방울 안 섞인 생판 남인 저한테 이렇게까지 잘해주시니까 정말 너무 감사했어요. 사장님이 제게 주시는 사랑이 과분한 사랑인 것 같으면서도 너무 행복해서 눈물이 나요. 어릴 땐 그럴 수밖에 없어서 사랑을 받지 못하고 자랐다고 해도 세상 모든 사람들은 사랑받을 자격이 충분하다는 걸 잊지 말고, 또 너는 앞으로 이렇게 평생 누구한테는 사랑받고 살 수 있는 사람이라는 것도 잊지 말았으면 좋겠다. 제가 취업에 성공해 어엿한 직장인이 되자 시모는 더 미룰 것도 없다며 남편과 저의 결혼을 추진시켜 주셨습니다. 남편도 시모와 마찬가지로 하루라도 빨리 저에게 공식적인 가족이 되어주고 싶다며 저에게 청혼을 했고, 저는 부담감을 떨쳐내고 남편의 청혼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나저나 너희 신혼집을 어쩐담? 일단 애 없이 둘이서만 시작할 거니 20평대 정도면 넉넉할 것 같은데 너희도 아파트에서 사는 게 편하겠지? 어머님, 저는 어머님 집에서 어머님이랑 같이 살아도 좋을 것 같아요. 어머님도 혼자 지내시는 것보다 저희랑 같이 지내시는 게 더 좋지 않아요? 아, 설아, 너는 겁도 없이 무슨 그런 말을 하니? 난 네 친정엄마 아니고 네 시어머니다. 시어머니랑 사는 게 뭐가 좋다고 나랑 같이 살겠다고 그래. 너 그거 네 발로 네 무덤에 들어가는 꼴이나 다름없다. 다른 시모면 몰라도 우리 시모 같은 사람이라면 평생 같이 살아도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신혼집을 구하지 말고 시모에게 함께 살자고 말했지만 시모가 기겁하듯 말하셨습니다. 내가 아무리 너한테 잘해준다고 해도 시어머니는 시어머니야. 나랑 같이 살면 세훈이는 편할지 몰라도 너는 분명 불편할 거니까
너를 위해서라도 분가해서 살아. 대신 집은 우리 집에서 가까운 데로 내가 구해줄게. 그래, 우리 엄마 말대로 하자. 그리고 엄마랑 같이 살면 오히려 내가 눈치 보이고 불편해. 엄마 말대로 엄마 집이랑 가까운 데로 집 구하면 엄마가 반찬 가져다 주고 할 테니까 아마 그건 편할 거야. 저는 시모와의 합가를 희망했지만 결국 합가는 물거품으로 돌아갔고 대신 시모가 살고 계시는 아파트 건너편 건물에 신혼집을 꾸리게 되었습니다. 남편과 제가 맞벌이 부부로 집을 비우는 시간이 많자 시모는 종종 저희 집에 들러 청소도 해주시고 밥도 차려주시기도 했습니다. 어머님도 식당일로 바쁘실 텐데 왜 자꾸 저희 집에 오셔서 집안일을 해주시는 거예요? 퇴근하고 제가 하면 되니까 앞으로는 그러지 마세요. 가만 보니까 돈 벌어오는 건 둘 다 같이 벌어오는데 집안 살림은 진경이 너 혼자 하는 것 같아서 내가 가서 해주는 거야. 세훈이 저놈을 내가 너무 귀하게 키웠더니 집안 살림에 손 하나 까딱 안 하는 게 다 나 때문인 것 같아서 그래. 오빠가 왕자 체질이긴 한데 어떡하겠어요. 내 팔자련이 생각하고 제가 해야죠. 그리고 저 혼자 해도 크게 힘들지 않아서 괜찮아요. 그것도 1, 2년이어야지 안 힘들지. 평생 그렇게 살면 너만 힘들어. 너도 세훈이 가만히 두고만 보지 말고 집안일도 시키고 그래. 개벌은 안 못 주고 3살 버릇 80까지 간다고? 저러다가 평생 너한테만 집안 살림 시킨다? 비록 저에게는 친정가족이 없었지만 제 편이 되어주시는 시모가 있어 결혼 생활이 힘들지 않았고 오히려 행복하기만 했습니다. 늘 저 스스로를 불행하라고 생각하며 살아왔지만 시모를 만난 후부터 저는 행운아라고 생각하며 살 수 있게 되었죠. 어머님, 도련님이 내년에 결혼하겠다고 만나고 있는 분 데리고 와서 어머님한테 인사시켜드렸다면서요? 그래. 내년에 결혼하겠다고 지들끼리 날짜부터 잡아두고 왔더라. 나한테 결혼 허락받기도 전에 지들끼리 확신을 가지고 있는데 뭐라 할 말이 없어서 너희들 알아서 하라고 했어. 동서 될 사람이 교육자 집안 딸이라고 하던데 사실인가요? 그리고 동서도 초등학교 선생님이라고 하던데 어머님 초등학교 교사 며느리 맞이해서 기분 좋으시겠어요. 저와는 다르게 훌륭한 집안에서 자라 남부럽지 않은 직업을 가진 동서를 보며 주눅이 들었던 건 사실이었습니다. 하지만 둘째 며느리라도 부족함 없는 며느리가 들어와 얼마나 다행인지 몰랐죠. 그런데 그런 제 마음을 시모가 눈치를 챈 건지 시모가 제 손을 잡으시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주눅 들 거 없어. 이런 인생도 있고 저런 인생도 있는 거지. 앞으로 들어올 네 동서 인생이랑 네 인생을 절대 비교하지 마. 솔직히 지금 상황을 놓고 비교하면 너 걔한테 절대 꿀릴 거 전혀 없다. 돈 잘 벌어오는 남편에 네 편 들어주는 시어머니가 있잖아. 거기다 너도 돈 꽤나 주는 회사 잘 다니고 있는데 꿀릴 게 뭐가 있겠니? 어머님, 감사합니다. 어머님이 계셔서 저 절대로 주눅 들지 않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어머님 말씀대로 저한테 어머님이 계신데 주눅 들 게 뭐가 있겠어요. 시모가 저에게 주눅 들지 말라고도 하셨고 저도 주눅을 들지 않으려고 노력을 했지만 역시나 동서는 은은하게 아무것도 가진 게 없는 고아인 저를 무시했습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제가 크게 신경을 쓰거나 하진 않았지만요. 남편과 결혼한 지 4년차가 되었을 때 남편과 제 나이가 30 초반을 넘어섰고 그제야 남편과 저는 2세 계획을 세우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남편과 한창 2세 계획을 세우고 있을 때 남편이 대뜸 시동생과 함께 유럽 여행을 다녀오겠다고 말했습니다. 성훈이가 회사 이벤트에 응모했는데 유럽 여행권에 당첨이 됐다고 나보고 같이 가자 하더라고. 내가 재수씨랑 가라고 했더니 그때 재수씨 연수 가야 된다고 안 된다네. 그래서 당신 그 여행 가고 싶어서 지금 나한테 말 꺼낸 거야? 당신 그 여행 가려면 휴가 꽤 길게 빼야 될 텐데 괜찮겠어? 나는 당신만 허락해주면 가고 싶어. 성훈이가 나 이제 아빠 되면 여행 갈 기회가 없는 거나 마찬가지라고 애 생기기 전에 자기랑 다녀오자고 하더라고. 그래, 애 생기기 전에 다녀와. 애 생기고 나면 당신 꼼짝 말고 내 옆에 붙어 있어야 되는데 지금이라도 다녀오는 게 좋을지도 모르겠다. 제가 임신을 하기 전에
시동생과 유럽 여행을 다녀오겠다는 남편의 말에 저는 한치의 의심 없이 흔쾌히 그 여행을 허락해 주었습니다. 남편이 여행에 다녀오면 한 번의 임신에 성공해서 아이와 함께할 미래를 상상하며 남편이 돌아오기만을 기다리고 있었는데 남편이 여행을 떠난 지 이틀 만에 비보가 들려왔습니다. 진경아, 놀라지 말고 들어라. 세훈이 말이다. 독일에서 스키를 타다가 실종이 됐다고 성훈이한테 연락이 왔어. 성훈이가 지금 그쪽 경찰이랑 수색대랑 해서 세훈이 찾고 있다고 너한테 전해달라고 하더라. 스키를 타다 실종이 됐다는 남편은 수색한 지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나고 일주일이 지나도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도 희망의 끈을 놓지 않고 한 달을 넘게 남편을 기다렸지만 실종된 남편의 시신조차 찾을 수 없었고 저와 시댁 식구들은 남편의 죽음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형수님, 제가 죽을 죄를 졌습니다. 제가 형한테 같이 여행을 가자고 하지만 않았더라도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을 텐데 다 제 탓입니다. 제가 죽일 놈입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아니에요. 이게 왜 서방님 때문이에요. 저는 이 일이 일어난 게 서방님 때문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저만큼이나 서방님도 많이 힘드실 텐데 서방님 때문이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지금 우리는 왜 이런 일이 일어났냐고 누굴 탓할 게 아니라 서로 의지하고 위로할 때라고 생각해요. 남편이 죽고 난 후 패닉에 빠진 저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남편의 유품을 정리할 수도 없었고 남편의 사망신고도 할 수가 없었죠. 진경아, 사망신고는 성훈이랑 내가 알아서 할 테니 너는 신경 쓰지 마라. 그리고 성훈이랑 상의해 봤는데 세훈이 장례식은 하지 않는 걸로 하기로 했다. 실종된 지 한 달이 넘기도 했고 시신도 못 찾은 마당에 장례식을 하는 건 의미가 없는 것 같아서 가족들끼리 보내주는 게 어떻겠냐는 의견이 나왔어. 네 의견은 어떻니? 어떻게 하든 저는 괜찮으니까 어머님 뜻대로 하세요. 제가 정리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해서 정말 죄송해요, 어머님. 아니다. 세훈이 이렇게 된 데는 내 책임도 있는 것 같아서 오히려 너한테 미안하구나. 이니 거르지 말고 잘 챙겨 먹도록 해. 남편이 죽고 난 후 이럴 줄 안 것처럼 남편과 함께 살던 아파트의 전세 계약이 끝나게 되었는데 전세 계약이 끝나 갈 곳 없는 저를 시모가 붙잡아 세우셨습니다. 진경이, 너 어디 갈 곳이라도 있니? 당장 갈 곳 없으면 일단 우리 집 가서 지내는 걸로 하자. 너 이대로 보냈다가는 큰일이라도 생길 것 같아서 안 되겠다. 남편이 죽고 난 후 일도 그만두고 제정신으로 살지 못했던 저는 시모의 손에 이끌려 시모 집에서 지내게 되었고 거기서 저는 시모의 가정부 노릇을 하며 하루하루를 겨우 살아내가고 있었습니다. 어머님, 제가 지금 당장 어머님께 해드릴 수 있는 게 없어요. 여기서 지내는 동안 집안일이라도 어머님이 신경 쓰시지 않도록 제가 책임지고 해드릴게요. 너한테 다시 밖으로 나가서 일하라고 강요도 안 하고 내 집에서 나가 살라고도 안 할 테니까 너 하고 싶은 대로 하면서 지내. 너 건강해지기 전까지 나 너 어디든 절대로 보낼 생각 없다. 남편을 잃은 후 제가 할 수 있었던 건 시모 집에 얹혀 살며 시댁의 가정부로 사는 것뿐이었는데 이렇게 살다 남편을 잃은 아픔이 치유가 되면 시모에게 더 이상 민폐를 끼치지 말고 미련 없이 이곳을 떠나자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남편이 죽은 지 1년이 지나도 남편을 잃은 상처가 회복되지 않았고 1년 만에 다시 돌아온 남편의 생일날 저는 숨죽여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러고 있을 것 같아서 나와봤더니 정말 이러고 있었네. 뭐가 그렇게 서러워서 눈물을 흘리는 거야? 세훈이 죽은 지 벌써 1년이나 지났는데 아직도 그렇게 힘들어? 어머님, 제가 그 사람을 어떻게 잊을 수 있겠어요. 어머님이랑 그 사람은 저한테 은인이자 유일한 가족이었다고요. 저한테 하루라도 빨리 가족이 되어주고 싶어서 저랑 결혼한 사람인데 어떻게 제가 그 사람을 1년 만에 잊겠어요.
정말 이기적인 선택을 한 것 같다. 이게 다 너를 위한 거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이렇게 힘들어하는 너를 보니까 너를 위한 선택이 아니라 내 마음 편하자고 한 선택인 것 같구나. 지금이라도 너한테 진실을 말해야 될 것 같다. 며느라, 우리 세훈이 살아있어. 남편이 살아있다는 시모의 말에 시모가 치매에 걸렸거나 정신적으로 이상이 생긴 줄 알고 깜짝 놀랐습니다. 죽은 지 1년이나 된 사람인데 살아있다니 이게 웬 뚱딴지 같은 소리인가 싶었죠. 아침에 해 밝으면 나랑 같이 세훈이 보러 가자. 더 이상 너를 못 속이겠다. 내가 세훈이 어디서 어떻게 지내고 있는지 보여주도록 하마. 아침에 해가 뜨면 시모가 언제 그런 말을 했냐는 듯이 아무렇지 않은 척 행동을 하시지 않을까 싶었는데 시모는 자고 있는 저를 깨우며 남편이 있는 곳으로 가자고 말했습니다. 내가 하는 말이 못 믿었겠지만 속는 셈 치고 나를 따라와 봐. 세훈이 살아있는 걸 네 눈으로 확인하면 이게 다 어떻게 된 일인지 내가 다 설명해 주마. 시모는 저를 지역에서 가장 큰 대학병원이 있는 중환자실로 데리고 갔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곳에서 산소호흡기를 낀 채 의식 없이 누워있는 남편을 1년 만에 만나게 되었습니다. 세훈아, 오늘 네 생일이야. 엄마가 너한테 생일 선물을 주려고 진경이를 데리고 왔어. 너무 늦게 데리고 와서 엄마가 정말 미안하다. 저는 꼼짝도 않고 잠자듯 누워있는 남편을 보고 그 어떤 말도 할 수 없었고 그 자리에 주저앉아 오열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죽은 줄로만 알았던 남편이 살아있다는 안도감, 그리고 건강하기만 하던 남편이 의식을 잃고 1년 동안 산소호흡기에 의지한 채 누워있다는 사실에 대한 충격이 크게 다가왔습니다. 어머님, 이게 다 어떻게 된 일이에요?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길래 이 사람이 여기에 누워있는 거며 왜 어머님이랑 서방님이 저한테 남편이 죽었다고 속이시기까지 한 거예요? 내가 너한테 죽을 죄를 졌다. 정말 미안하다. 너한테 사실대로 말하려니까 너한테 너무 미안하고 무서워서 말을 할 수가 없었어. 어머님, 미안하다고만 하지 마시고 어떻게 된 일인지 말씀해 주세요. 저 사람 왜 저러고 있는 거예요? 작년에 성훈이가 급성 간염으로 급하게 간이식을 받아야 했어. 가족 중에 간이식을 해줄 사람이 세훈이뿐이었는데 그때 마침 너랑 세훈이가 이세를 준비하고 있어서 세훈이가 성훈이한테 간이식을 해준다고 하면 네가 반대할 것 같아 너 몰래 간이식을 진행한 거였단다. 그때 성훈이랑 여행 간다고 했던 건 거짓말이었고 여기서 간이식 수술을 했었어. 시동생이 급성 간염에 걸렸다는 것, 그리고 남편이 저 몰래 시동생에게 간이식을 해주었다는 말에 배신감이 밀려왔습니다. 왜 굳이 저한테 그런 사실을 숨기고 그 큰일을 진행했나 싶은 배신감이 들었던 것이었죠. 그걸 어떻게 저한테 숨길 수가 있어요? 사람 목숨이 걸린 일이라면 저는 당연히 허락을 해줬을 거라고요. 아이야 나중에 가지면 되는 일이잖아요. 다들 어떻게 저를 깜짝같이 속일 수가 있어요? 그것도 모자라 살아있는 사람을 죽었다고 속이기까지 하다니요. 어머님, 정말 저한테 너무하신 거 아니에요? 분명 수술을 잘 마쳤는데 수술 마무리하다 의사가 실수를 했는지 뇌에 손상이 갔더라고. 그 후로 세훈이가 깨어나지 못하고 있었는데 아무리 늦어도 한 달 후면 깨어날 거라고 생각을 했다. 그래서 늦게라도 깨어나면 그때 너한테 사실대로 말을 하려고 했는데 한 달이 지나도 깨어나지 않길래
아픈 애 옆에서 너를 고생시키는 것보다 더 늦기 전에 너를 새 출발시키는 게 나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너한테 세훈이 죽었다고 말한 거였어. 새 출발을 하든 아픈 사람 옆에 붙어있든 그건 제 선택이에요. 아무리 어머님이어도 저한테 이런 거짓말을 한 거 절대 저 이해 못하고 용서 못해요. 이건 저한테도 누워있는 저 사람한테도 할 짓이 아니라고요. 제가 모든 사실을 알게 된 이후 시동생과 동서까지 저를 찾아와 제 앞에 무릎을 꿇고 용서를 빌었지만 저는 시댁 식구들을 용서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바로 짐을 싸들고 시모집에서 뛰쳐나왔고 그때부터 남편 옆에 붙어 남편의 병간호를 시작했습니다. 기적이라는 것이 저희에게도 일어나려는 것인지 제가 하루에 2번씩 남편을 만나러 중환자실에 들리기 시작하면서부터 의식이 전혀 없던 남편이 손가락을 움직인다던가 얼굴을 찡그린다던가 무언가의 노력을 하는 것이 눈에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진경아, 의사 선생님한테 이야기 들었다. 우리 세훈이 점점 차도가 보인다고 하던데 그게 사실이니? 의사 선생님 말로는 너 만나고부터 그러는 것 같다고 하더구나. 네, 제가 옆에서 말하면 손가락이랑 눈썹을 움직이기도 하고 표정을 찡그리기도 하더라고요. 의사 선생님이 잘하면 깨어날 수도 있을 것 같다고 하셨어요. 세훈이는 네 목소리는 알아차리나 보다. 정말 다행이다. 너한테 정말 고맙다, 진경아. 시모의 집에서 나와서도 어쩔 수 없이 병원에서 시모를 자주 마주치게 되었는데 시모를 보면 볼수록 저는 시모를 미워할래야 미워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어머님, 저는 어머님을 미워하고 원망할 수 없을 것 같아요. 그동안 어머님한테 받은 것들이 너무 많아서 그걸 생각하면 제가 어떻게 어머님을 감히 미워할 수 있겠나 싶어요. 그리고 저를 속이신 것도 다 저를 위한 거였다니까 제가 어머님의 마음을 이해하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해해줘서 정말 고맙다. 너를 위한 거라는 말이 핑계로 들릴 수도 있었겠지만 나는 정말 너를 고생시키고 싶지 않았어. 이 말은 진심이야. 네, 저 어머님 진심 알 것 같아요. 그렇지만 어머님이나 저나 처지 똑같은 건 사실이니까 우리 누굴 더 위하고 그러지 말고 서로 의지하면서 저 사람 깨어날 수 있도록 같이 힘써봐요. 결국 저는 저를 속인 시모를 용서할 수밖에 없었고 시모와 함께 남편의 병간호를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기적처럼 남편은 저를 다시 만난 지 2달 만에 깊은 잠에서 깨어났습니다. 다행히 남편은 수술 전에 모든 기억을 잃지 않고 가지고 있었고 또 말하고 듣고 보는 데에 큰 이상도 없었으며 걷고 뛰는 데에도 문제가 전혀 없었습니다. 물론 1년 넘게 의식을 잃고 누워있던 탓에 근육이 많이 망가지긴 했지만 재활을 통해 금방 회복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남편이 퇴원을 하고 난 후 3년 뒤 남편과 또 기적처럼 저는 자연 임신으로 딸 쌍둥이를 가지게 된 것이랍니다. 저는 저희 남편에게 일어난 일들이 기적이라고 생각하는데 그 기적은 다 저희 시모 덕분에 일어난 기적이라고 생각합니다. 평생을 남에게 베풀고 산 시모의 훌륭한 인품 덕분에 남편이 살아난 것이라고 저는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남편이 깨어난 후 지금까지 저희 시댁은 너무나도 화목하게 잘 지내고 있습니다. 남편이 그렇게 된 이후로 모두 경각심을 갖고 건강관리도 열심히 하고 있고 또 가족의 소중함을 느끼며 잘 지내고 있답니다. 앞으로 또 어떤 시련이 저에게 다가올지 저는 모릅니다. 전보다 더 큰 시련이 찾아올 수도 있고 운이 좋으면 찾아오지 않을 수도 있겠죠. 하지만 저는 두렵지 않습니다. 저희 가족들이 함께 있다면 그 어떤 시련도 이겨낼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시모를 만나기 전까진 절대로 할 수 없었던 생각들을 지금은 당연하다는 듯 자연스레 할 수 있음에 감사하고 이런 것에 격세지감을 느낍니다. 한 번뿐인 인생 정말 살아볼 만한 것 같습니다.